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치스러운 커플들의 웃음소리가 속삭였다. 그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나는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았고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디저트 시킬까요? 자기, 유진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달콤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하얀 피부는 촛불 아래 반짝였다.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은 반짝였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혹은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식사 내내 나는 억지로 웃었고 손에는 와인잔을 쥐고 있었지만 목구멍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가 메뉴를 추가할 때마다 내 심장은 한 번씩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계산서는 이미 높이 쌓여 있었고 내 지갑에는 몇 장의 동전만 남아 있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때는 나를 위한 미소라고 착각했던 그 미소.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미소가 반짝이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산할 시간이 되자 나는 전화를 받는 척 밖으로 나갔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집으로 오기 전에 가진 마지막 돈을 다 털어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비싼 핸드백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 근처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을 거라거나 누군가에게 송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한 척했지만 나 자신조차도 그 공포를 숨길 수 없었다. 나 돈이 없어.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진아의 눈은 반짝이던 빛을 잃고 차가워졌으며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 산 핸드백을 들고 걸어 나갔다. 그것은 내 인생 최악의 밤이었다. 내 이름은 박민호. 올해 56살이다. 내 인생은 지극히 평범했다. 화려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었다. 나는 30년 넘게 자동차 정비 일을 해왔다. 나의 정비소는 작고 낡은 재래시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오래되고 소박한 곳이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챙겨주는 멋진 여자였다. 우리에게는 민준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내 삶은 빛을 잃었다. 아들 민주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오지만 대화는 항상 짧았다. 민주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빴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사이에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둘 다 노력했지만 물리적 거리와 삶의 방식의 차이가 우리를 서서히 갈라놓았다. 밤이 되면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벽에 걸린 낡은 결혼 사진을 보며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려 노력했지만 기억할수록 더 공허해질 뿐이었다. 그 공허함은 마치 끝없는 구렁텅이 같았고 모든 기쁨과 희망을 삼켜버렸다.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친구들은 이미 손주를 보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외로움과 함께였다. 나의 정비소도 점점 쓸쓸해졌다. 낡은 자전거, 오래된 오토바이들, 그리고 오고 가는 노인들,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야망도, 목표도 없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는 좋은 남편이었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외로움과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이 나를 서서히 이성을 잃게 했다. 나는 이 지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 작은 반짝임을 갈망했다. 그리고 그때 유진아가 나타났다. 마치 내 메마른 삶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처럼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정비소에 셔터를 올리고 해가 지면 셔터를 내렸다. 쳇바퀴 같은 일상,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아내는 내 삶의 모든 활력이었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힘내세요라고 말했지만 힘을 낼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저 외로움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는 나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했다. 그녀, 유진아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어느 오후 정비소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젊은 여자가 낡은 자전거를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체인이 자꾸 빠져서요.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내가 평소에 보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화사한 옷차림, 긴 머리, 그리고 밝은 눈빛. 그녀는 마치 이 칙칙하고 기름 냄새. 나는 정비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받아서 살펴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내 작업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손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네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뭐, 평생 해온 일인데요. 저도 여기 근처 카페에서 일해요. 이 동네에 이런 정비소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뭔가 정겹고 좋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그냥 묵묵히 일을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꿈이 많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를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게 했다. 자전거 수리를 마친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바로 저기예요.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카페 라일락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정비소 셔터를 올리기 전 그 카페 앞을 서성거렸다. 혹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 카페로 들어갔다. 아저씨, 오셨네요. 진아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나는 쑥스러워하며 구석에 앉았고 그녀는 약속대로 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 커피는 나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친절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그녀의 카페를 찾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나는 그녀의 젊음과 활기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관심에 목말라 했다. 내가 그녀에게 쓴 돈은 단지 자전거 수리비와 커피 값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랐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관심, 그녀가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에도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내 모습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 같았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가 나의 공허함을 얼마나 잘 채워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했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했다. 나는 지금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았다. 한 번 맛본 달콤함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이제 그녀의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가 되고 싶었다. 그녀에게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정비소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꾸미고 싶었다. 그 욕망은 나를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는 완전히 변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고 대신 젊은 남자들이 입을 법한 캐주얼한 옷들을 사 입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을 가리려 애썼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유진아의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 어느 날 그녀가 내 정비소에 들러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요즘 옷이 너무 예뻐졌어요. 확실히 젊어 보이네요. 오빠라는 호칭,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른 지 오래되었고 아내는 떠났으며 나는 그저 아저씨 혹은 박 사장님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는 내게 잊고 지냈던 젊음과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아 주었다. 그것은 마치 금단 증상처럼 나를 중독시켰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었지만 곧이어 저녁 식사가 되었고 영화를 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나를 값비싼 식당으로 데려갔다. 내가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다. 코스 요리를 시킬 때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인 리스트를 건네받고는 땀을 삐질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당황하는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부유한 남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오빠는 정말 멋져요. 다른 남자들처럼 촌스럽지 않고 센스 있어요. 그녀의 칭찬은 나를 더욱 과감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핸드백, 명품 신발, 그리고 값비싼 액세서리들을 사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그녀의 미소를 살 수 있는 행복의 대가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아내가 병원비로 남겨준 얼마 안 되는 돈, 아들이 유학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줄 생각으로 모아두었던 돈, 그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 나의 죄책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짓눌렀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울 때마다 죽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항상 검소하고 근면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지금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들에게는 연락이 올 때마다 아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학업에 전념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이 비참한 거짓말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진아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젊음과 에너지는 마치 마법처럼 나를 젊게 만들었고 외로움과 공허함은 잠시나마 사라졌다. 나는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비싼 식당, 더 값비싼 선물, 그리고 더 화려한 여행. 나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이제 정비소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미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나는 이 달콤한 허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유진아는 더 이상 내가 원했던 새로운 바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삶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독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믿었다. 거짓말의 늪은 생각보다 깊고 끈적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그 다음은 몇백만 원. 빌린 돈의 액수는 점점 불어났고
친구들은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그저 침묵으로 답했다. 그 침묵은 내게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믿음을 스스로 짓밟고 있었다. 유진아와의 관계는 나에게 점점 더 큰 짐이 되어갔다. 그녀는 나에게 만족하지 않았다. 더 비싼 식사, 더 화려한 명품, 그리고 이제는 해외여행까지 요구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그냥 욕망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게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없으면 다시 그 텅 빈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오빠, 다음 달에 저 프랑스 가고 싶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응.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프랑스라니 내가 살아생전 비행기를 타고 가본 곳이라곤 제주도뿐이었다. 그런 내가 프랑스라니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진아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빌릴 돈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아들을 위해 모아 두었던 돈뿐이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려고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돈을 이 허황된 관계를 위해 써도 되는 것일까? 죄책감에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통장을 꺼내 들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ATM기 앞에 서서 나는 손을 떨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은 흔들렸다. 그동안 아껴 쓰고 모았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돈을 모두 인출했고 그 돈으로 유진아를 위한 해외여행 경비를 지불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나마 행복했다. 내가 이토록 행복해하는 그녀의 미소를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이 가난한 정비공을 계속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물질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내가 선물해 주는 것에만 기뻐했다. 내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더 과감하고 무모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 명품 매장에 들어가 카드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긁었다. 괜찮아. 언젠가 돈은 벌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지금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방학 때 한국 잠깐 들어갈 것 같아요. 졸업 논문 때문에요. 얼굴 좀 뵙고 싶어서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 나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나는 황급히 말했다. 언니야, 그래,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단다. 와서 푹 쉬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패닉에 빠졌다. 나는 이 모든 거짓말을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엉망이 된 내 삶을 어떻게 아들 앞에서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스스로 갇힌 기분이었다. 유진아는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며칠 남지 않은 아들과의 만남이 두려웠다. 내 가짜 삶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들의 귀국 소식은 내게 예고 없는 폭풍과도 같았다. 나는 민준에게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단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숨막히는 불안감 속에서 잠들었고 아침에는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떴다.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아내를 잃은 후 내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런 아들에게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나는 유진아를 만나는 횟수를 줄였다. 그녀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나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라고 변명했다. 그녀는 의심하는 듯 했지만
내가 선물해주는 값비싼 물건들 앞에서는 이내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에게는 내가 바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아들 민준이 집에 도착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공항에서 마주한 민준은 내가 기억하는 그 아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깊어진 눈빛.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짐을 풀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단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너는 미국에서 고생 많았지? 얼굴이 좋아졌네. 나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내가 숨기려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들, 5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얼마 후 민주는 내게 통장들을 가져왔다. 아버지, 이 돈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로 남은 돈이랑 제가 유학 갈 때 모아주신 돈까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그런 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숨기지 마시고요.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유진아의 존재, 내가 그녀에게 썼던 돈,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지. 민주는 내가 이야기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들은 후 조용히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한때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 중요한 거죠. 돈이 아니라 그의 말은 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아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덧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아들이 나에게 화를 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실망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우리는 마치 태평양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유진아와 가짜 관계를 맺으며 보낸 시간들이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파괴하는 대가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날카로웠다. 나는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지 자책할 뿐이었다. 그때 유진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어바, 나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녁 오빠랑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오빠가 제일 멋진 남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요. 라피에스타 아시죠? 거기서 봐요. 라피에스타. 나는 그곳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그런 곳. 나는 그녀가 왜 하필 그곳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 앞에서의 수치심과 진에게서 오는 압박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러 간다.
너는 저녁 먹고 먼저 쉬고 있어.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내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가는 길 내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라 피에스타의 화려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억지로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는 척 걸어 들어갔다. 유진아는 이미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비싼 메뉴와 와인을 주문했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 ATM을 찾아다녔지만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내 통장에는 잔액이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유진아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말했다. 진아, 오늘 내가 현금을 좀 놓고 왔네. 혹시 내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내일 내가 바로 송금해줘도 될까?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빠, 농담이죠? 왜요? 돈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신용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제가 계산할게요.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분은 누구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모든 자존심과 품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아들 앞에서 나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의 모든 거짓말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계산을 마쳤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 실망에 가까웠다. 그는 유진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내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가시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민주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존경하는 아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거실에 앉아 내게 말했다.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나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떠난 후의 외로움, 아들과의 멀어진 관계, 그리고 유진아를 만나게 된 계기까지 나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그리고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고 말했다. 민주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나는 그 속에서 연민보다는 깊은 슬픔을 보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외로웠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항상 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연락드리려고 노력했고 아버지께서 잘 지내신다는 말에 안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아버지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 보는 아버지를 봤어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거짓말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진심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외롭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다가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덫에 빠져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은 사랑도 행복도 아니었다. 그저 잠깐의 위안, 잠깐의 허세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주는 내게서 등을 돌렸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대편만큼 멀었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것, 즉 아내와의 사랑, 아들과의 신뢰를 스스로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새로운 삶은 결국 나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의 모든 비극은 바로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어젯밤에 벌어진 모든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거실로 나가자 민주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내가 언젠가 사주었던 낡은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주나, 아침은 먹고 가야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를 막아섰다. 민주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돌아왔을 때 아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민주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실망의 눈물 대신 깊은 단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아버지가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나를 뼈저리게 아프게 했다.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하세요.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가 탄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내에 이어 아들까지 나는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달랐다. 예전의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녀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보내는 문자들은 단지 읽지 않음 상태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녀의 흥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가 그녀에게 건넸던 모든 진심은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돈을 쓸 수 있는 ATM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집착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식적인 관심에 빠져 나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아내와의 소중했던 추억, 아들과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내 평생을 지켜온 정직함까지 모두 버렸다. 나는 정비소로 돌아갔다.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내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망치를 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정비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소문이 이 작은 동네에 이미 퍼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모든 존경과 명예를 스스로 부서뜨렸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 하지만 나에게 시간은 그저 고통을 더 깊게 새겨 넣는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정비소 셔터를 올리고 저녁에 셔터를 내리는 지루한 반복.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무덤덤했던 삶이 이제는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내가 겪은 일들은 이 작은 동네의 소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멸시 어린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더 이상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아내와 함께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 아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정직함,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한순간의 허영심과 어리석은 욕망을 위해 내던졌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차가운 소주 한 잔을 들이킬 때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곱씹었다. 그럴수록 내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아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정말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아들의 침묵은 내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실망과 상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의 침묵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내의 소중한 유산마저 헛된 욕망을 위해 탕진했고 아들의 마음마저 잃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혼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내게는 돌아갈 집과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 집은 텅 비었고 아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내가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죄수와 같았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에게도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나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자문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였고 그 결과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후회라는 이름의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정비소의 낡은 셔터를 내렸다. 삐걱거리는 소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았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아들이 있었고 언젠가 그가 돌아와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희망.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그 희망을 부셔버렸다. 내가 유진아와 함께 보낸 그 짧은 허황된 시간들이 내 평생의 행복과 맞바꾼 대가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정비소의 문이 딸랑 하고 열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앳된 얼굴의 어린 남자였다. 그는 내게 낡은 자전거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유진아를 만났던 첫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전거를 끌고 와서 내 삶을 뒤흔들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니, 화가 아니라 서러움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쏘아보며 거칠게 말했다. 오늘은 영업 끝났으니 내일 오게. 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전거를 끌고 돌아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혔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내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녀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소중한 유산을 헛된 욕망에 탕진했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의 아들 민준에게도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가 지켜온 가치관과 달리 가짜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언젠가 나를 용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이제 매일 저녁 정비소에 셔터를 내리고 집에 돌아온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화면 속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내 삶은 마치 흑백 영화처럼 모든 색을 잃었다. 어느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나는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과 후회, 그리고 고통의 무게가 담긴 것이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평생 이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이 난다. 그날 밤의 냄새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값비싼 향수와 레드와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냄새였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